그날 문틈 사이로 제 남편과 옆집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 민호를 한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순탄하게 연애부터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결혼 12년 차.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와 함께 복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며 하루의 끝을 평온하게 보내는 일상이었죠. 특히 해질녘 보기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힐링이었습니다. 그 평온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옆집에 은영네가 이사 오던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삿짐을 옮기는 부부가 보였고 저는 보기를 데리고 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영은 초코라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보기와 크기와 분위기가 비슷해 금방 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인상도 참 좋았어요. 단정한 인상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영의 남편 태형 씨는 건장한 체격에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는 계속 이삿짐 정리에만 집중하더군요. 반면 은영은 정말 사교적이었어요. 이 동네 어떤가요? 좋은 병원이나 맛집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30분 넘게 현관 앞에서 수다를 떨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태형 씨는 건설업체에 다닌다며 출장이 잦다고 했고 그래서인지 은영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산책은 정말 즐거웠어요. 은영은 이야기꾼이었고 여행담이나 요리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보기와 초코도 금세 친해져서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죠. 민호도 은영 부부를 금방 편하게 대했습니다. 평소 새로운 사람들과 어색해하던 민호치고는 의외였어요. 그런데 은영과 대화할 때면 민호 얼굴에 묘하게 밝은 빛이 도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은영이 웃을 때마다 민호도 따라 웃고 심지어 제가 못 들었던 농담에도 크게 웃어댔어요. 그저 착각일 거라 넘겼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그 불편한 예감은 어느 저녁 은영네 집 앞에서 확실히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앞서 현관문으로 가던 민호가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겁니다.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동작에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초코는 은영이 아닌 민호에게 달려들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반대로 보기는 은영을 보고 낮게 으르렁거렸죠. 평소 얌전한 보기의 반응이라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영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원한 거 있나요? 라는 한마디와 함께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집인 듯 너무나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갑갑하게 조여왔습니다. 민호가 우리 집보다 그 집에서 더 편안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네 집. 언제부터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어?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택배 받아주고 전구 갈아준 것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 민호는 제 부탁에는 늘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게 됐어? 제 질문에 민호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 택배 받을 때 알려줬어. 자주 부재 중일 때가 많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상했어요. 은영네는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태형 씨가 출장 간다고 해서 은영까지 집을 비울 이유는 없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건 아직은 증거도 확신도 없었지만 불안은 이미 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민호의 핸드폰에서 울리는 카톡 알림음이 유난히 신경 쓰였고 은영과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보기도 변했어요. 예전처럼 민호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제 곁에만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저를 지켜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보기를 보면서 혹시 이미 모든 게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부쩍 늘어났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죠. 저녁 7시면 서둘러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민호.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민호의 손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뭔가 급한 듯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는 모습도 어딘지 설레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회사 야근을 가면서 왜 저렇게 신경을 쓸까 싶었어요. 민호가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보내드렸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민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하철역이 있는 회사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12년이나 함께 산 남편인데 말이야.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기를 안고 밖으로 나갔어요. 보기는 평소와 다른 제 상태를 느꼈는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민호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제발 제가 잘못 생각한 거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습니다. 민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은영네 집이었어요. 태영 씨가 부산 출장을 간다고 며칠 전에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민호도 그 얘기를 들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닐까? 이웃끼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은영네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층 아파트라서 거실 창문이 잘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지 않아서 아니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민호와 은영.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제 품에서 불안한 듯 작은 소리를 냈죠. 더 충격적인 건 민호의 표정이었어요. 집에서 보던 무덤덤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 보이는 얼굴로 은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그런 표정을 말이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보기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단순한 이웃 간의 만남일 수도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보기 산책을 시키려고 나갔다가 은영네 현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어요. 현관 앞에 놓인 남자 슬리퍼 한 짝.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슬리퍼는 제가 민호생일 때 백화점에서 고심 끝에 골라준 것이었거든요. 브랜드도, 색깔도, 심지어 옆면의 작은 로고까지 똑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보기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은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난 며칠간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는 비밀번호, 초코가 민호에게 달려가던 모습, 냉장고 위치까지 꿰뚫고 있던 것, 갑자기 늘어난 야근, 그리고 보기가 은영을 보고 으르렁거리던 장면까지. 보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물의 예리한 본능으로 말이죠. 주인을 배신하는 냄새를 맡았던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모든 걸 알아버린 충격으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12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가 옆집 여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더 화가 났던 건 은영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친한 척, 언니라고 부르면서 뒤에서는 제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신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제가 직접 치르게 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건 단순한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였죠. 마음 한편은 미쳐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민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잠깐의 외출까지 그의 하루가 제 손바닥 안에 들어온 것처럼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숫자 4자리를 누를 때마다 12년 전의 웃음과 설렘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아프게만 느껴졌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 대화방 목록 맨 위에 은영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터치하자 화면 속 문장들이 눈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는 문장, 그리고 제 뒷담화. 보기만 챙기는 여자라는 조롱이 담긴 대목에서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민호를 위해 제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돌아온 건 무심한 낙인뿐이었습니다. 은영의 답장에는 내가 더 이해해줄게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사라졌습니다. 저는 캡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끝까지 모아. 빠짐없이. 그 후로도 며칠간 증거를 채워갔습니다. 민호가 은영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창문 너머의 포옹. 사진 속 웃음이 저를 비웃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제 휴대폰 속 앨범은 그들의 흔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걸 터뜨릴 날을 토요일 저녁으로 정했습니다. 평온해야 할 주말 저녁이었지만 제겐 전쟁이 시작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같은 톤으로 두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영에겐 차를 마시자고, 민호에겐 일찍 들어오라고. 그들은 의심 없이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7시,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겉보기에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심장은 북을 치듯 요동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테이블 위에 놓인 슬리퍼 사진. 은영네 현관 앞에서 찍은 그것과 오늘 민호가 신고 온 슬리퍼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갔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영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화면. 캡처해둔 대화들이 화면 위로 스쳤습니다. 달콤한 문장들 사이에 제 뒷담화가 섞여 있었고 그 차가운 글자들이 방 안 공기를 한층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날 밤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은영내로 들어가는 민호, 창문 너머의 포옹, 새벽에 나오는 뒷모습. 사진이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일 때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이제 변명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제 시선만으로 상황은 충분히 설명됐습니다. 은영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해명하려 했지만 단어들은 서로 부딪히며 의미를 잃었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한 채 어설픈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발밑으로 보기가 다가와 제 손등에 코를 대고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을 다시 단단하게 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표정 속에 스친 공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세워둔 복수 계획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첫 단계는 태형 씨를 움직이는 것이었죠.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은영이 예전에 무심하게 늘어놓았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부산 출장지 호텔 이름까지 자랑하듯 말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기억 덕분에 연락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짧게 사유를 설명하고 곧 이메일을 보낼 테니 반드시 확인하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메일에는 사진, 대화 캡처, 날짜와 장소를 기록한 문서까지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전송 후 몇 초가 채 지나지 않아 태영 씨의 목소리는 냉기로 가라앉았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지만 그의 분노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다혈질이라는 소문이 사실임을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울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 6시 무렵 복도를 울리는 고함과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주차장 한복판에서 태형 씨가 민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반격 한 번 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린 채 충격을 버티고 있었죠. 아침 햇살 아래 이 광경을 둘러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달려와도 태형 씨의 분노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수의 톱니바퀴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입소문을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화요일 부녀회 정기 모임이 예정돼 있었죠. 평소라면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을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장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놓인 사진과 캡처,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사건 기록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기혼자끼리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숨죽인 탄식이 들렸고 일부 회원은 얼굴을 찡그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단지 내 온라인 채팅방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사진들이 여기저기서 공유됐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세 번째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두 사람의 직장이었습니다. 각 회사의 내부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불륜 사실과 증거를 첨부한 제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혼자끼리의 관계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민호 회사 앞, 그리고 은영의 직장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린 것입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관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한 일인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태영 씨의 분노가 그대로 형상화된 결과일 테니까요. 동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관련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단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호와 은영은 각각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냈습니다. 직장을 잃은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는 굳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도 그들의 입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이웃들이 노골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습니다. 한 번은 은영이 울면서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용서란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지워졌으니까요. 며칠 뒤 민호 역시 사과를 했지만 이혼 서류가 변호사 손에 넘어간 상태라는 사실만 알려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에는 절망이 깊게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으니까요. 6개월이 흐른 지금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내며 모든 법적 정리가 깔끔히 마무리됐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의 도장을 찍던 순간 손끝이 떨리기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였지만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변호사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궁금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소문은 어느새 제 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민호와 은영은 각각 배우자와 이혼한 뒤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뒷말에 시달리며 자주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뿐이었죠. 서로를 탓하며 사는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먼저 유혹했잖아 같은 말들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놓인 퍼즐 조각이 끝내 맞춰질 리 없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부녀회에서 만난 이웃이 그 사람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다네요. 아파트 경비원이 말하길 밤에 고함 소리가 자주 들린다던데 라며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시작한 사랑이 어떻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동네 편의점 사장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민호가 밤늦게 와서 맥주를 사가는 모습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예전에 정장 입고 당당하게 다니던 모습이랑은 완전 딴 사람 같아 술로 현실을 잊으려 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은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야윈 얼굴로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머리도 대충 묶고 다니더라는 목격담이 여러 사람에게서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력에 공백도 생긴 상태에서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설사 일자리를 찾더라도 예전 같은 대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였습니다. 결국 사랑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네 미용실에서 들은 누군가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관계가 현실의 벽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그들이 밤늦게 편의점 앞에서 격하게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였다는 증언까지 있었죠. 한때 은밀하고 달콤했던 그들의 만남이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벌어지는 추잡한 다툼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쾌함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했던 건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 곧바로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보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맞이한 첫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차를 우렸습니다. 12년 만에 찾아온 온전한 평온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보기가 처음 은영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으르렁거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보기의 직감이 맞았던 겁니다.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빨리 알아본 진실이었죠. 보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걸 보여줬으니 됐다. 이제 우리는 자유다. 보기는 마치 제 생각을 알기라도 한 듯 제 손을 가만히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 속에서 저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40대, 늦지 않은 나이였고 앞으로의 날들은 무한히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보기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